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아, 날이 덥습니다. 핫서머. 주시은 아나운서는 지난주에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네. 제주도?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비 안 왔다고요? 네, 비 안 왔습니다. 저는 다행이다. 날씨 요정이니까요. 확실히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셨어요. 아니 제가 진짜 놀러 가서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비가 안 왔습니다. 진짜 그런 친구 있어요. 꼭 이 친구랑 가면 비 오는. 네, 비 온 친구 꼭 있죠. 비 오는 친구 있어요. 네, 저는 날씨 요정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땠어요? 덥고 습했어요. 비만 안 왔을 비만 비만 안 안 왔지. 왔고. 근데 좀 어. 날이 비 좋지 오는 게 않아. 나았을 뻔? 흐렸고 흐리고 습했어요. 제주도는 바람이죠. 바람은. 네, 바람이 또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네,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태풍 오기 전 느낌이고 약간 이래가지고 보고 엄청 웃었어요. 이건 뭐지? 기상특보. 네, 비만 안 왔을 뿐입니다. 비는 피했는데. 네. 날이 쨍쨍 그래도 잠깐씩 맑은 하늘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오래 보지 못했어요. 네. 자, 휴가철입니다. 다들 휴가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휴가는 저도 8월 초에 제주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땀쟁이라서. 땀쟁이라서 저는 샤워하고 옷 갈아입잖아요. 그때 땀나요. 아 진짜? 진짜 그거는 진짜. 예, 뭐 다 그래요. 아, 다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저는 샤워하죠. 예. 저 냉수로 샤워해도 마찬가지.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아니 땀을 지금 너무 많이 흘리. 제가 그래서 갖고 있는 습관 중에 똑같은 하나가 점심 같이 먹고 왔거든요. 웬만하면 어딜 가든 한 10분, 20분 미리 도착하려고 그래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뭔가 남한테 민폐 주는 것 같아갖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어요. 옛날에 학교 강의실 들어갈 때 특히나 그랬던 기억이. 자, 축덕토토 지난주에 네. 주시은 아나운서 대타로 2일의 PD가 나왔었는데 네, 아유. 대타 엄청- 홈런이네요. 네,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갔어요. 6타수 5안타. 네, 진영이도 많이 맞췄는데 네. 묻히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축구를 보든 안 보든 겨울과 맞추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진영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히든 안 맞히든. 맞습니다. 항상 서울 승에 걸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근데 다 서울승 거셔가지고 다 맞히셨네요. 왜냐면 서울이 너무 짠했죠 지난주에. 맞아요. 지지난주에 짠했죠 좀. 맞아, 짠했었죠. 재밌었습니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장진성님이요. 최근 토트넘과 세비야가 한국에 왔는데 토트넘은 한국 와서도 훈련 빡세게 하고 세비야는 K-팝, K-댄스 체험하고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한국 음식 먹고 마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찍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두 팀이 비교가 확 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두 팀 모두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다 계약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두터울 정도로 오. 네, 그러니까 계약상에 다 포함되어 있던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런 호날두 노쇼 같은 사태는 사실 거기서 배운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확실한 반면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운 것 같고 호날두를 보고 배울 수 있다. 네, 역시 계약이 두 철저하게. 팀의 그리고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사실은 굉장히 선수들을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걸로 과거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정말 많이 뛰게 하고 정말 훈련을 우리 그냥 표현으로 빡세게 시키는 활동들을 했고 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의 프리시즌은 이렇게 좀 원래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 원래 프리시즌에 유럽 팀들은 이렇게 즐기면서 사실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남유럽의 문화가 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아무래도요. 네. 스페인 문화가 반영됐을 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문화라는 게 이제 즐기고 싶은 대상이 됐다라는 것도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토트넘 그 인스타 계정 혹은 뭐 이제 SNS 계정들에 올라온 서울 사진들 같은 걸 보면 우리 서울은 이런 곳이다라는 거에 본인들이 놀란 모습들을 올리는 것들, 영감받은 부분들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자랑할 게 꽤 많아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들 입장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뭐 내한 선수 경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아니면 또 언제 와 이런 굉장히 그쵸. 오기 어렵죠. 어렵죠. 정말 오기 어려워요. 너무 오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시차 맛 한 번 보면 오기 싫어지죠. 네. 아, 그 히샤를리송은 2번을 왔잖아요. 이번 여름에. 아, 일어서서 없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 그랬어요. 몰아주러 왔다가 화제된 게 괜히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찹쌀 전병 들고 가는 거. 그거 화제됐던 K 마약. 거예요. 빨간색을 샀어야 됐다고 다들 아쉬워했던 거. 아, 그 맛이 약간 다르구나. 네,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데. 그렇군요. 네, 단팥빵 먹빵님이요. 김연경은 왜 수원이죠? 흥국은 인천 영고인데? 라고. 그때 이제 그 수원에 계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김연경이 네. 와서 뭐 축구도 수원에서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지수현 선수도 김연경 네. 선수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수원 원정 경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김연경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바로 수원의 배구장이 그 컴플렉스 안에 그 종합 경기장 운동장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 오면 수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뭐 김연경이라는 스타도 볼 수 있고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대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비의 낙모 님이 천안이 연고였습니다. 근데 또 아재갬성님이 여배팀의 숙소와 훈련장은 대부분 수원 용인 근처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흥국은 천안이 연고였다가 2010년인가 그때 인천으로 옮겼죠. 보통 이제 기업들 이제 프로 농구단, 배구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연수원이 보통 용인 수지 이쪽에 많아서 예, 이쪽에 숙소가 있는 농구도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너무 네. 많죠. 자, 이어서 안익수 감독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일류첸코 마킹 일류체코 일류첸코 일류첸코 콜이 보자마자 있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골을 진짜 기가 막힌 일류첸코 데뷔전이었죠. 가자마자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 자, 이야기는 이따가 계속 해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기업 구단 창단 소식을 듣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3개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대의원 자산운용 운영 구조에 대해서 현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구조와 유사하게 갈 것 같은데 정확한 운영 구조가 궁금합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은 위험하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빈 회장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도 맡고 있죠. 그래서 컬링경기연맹의 내홍과 뭐 어려움들을 많이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컬링 선수들한테 지원도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좋게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스포츠 구단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처음에 시도를 그렇게 했으나 피벗을 계속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앞으로 뭐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단을 운영해서 우리 현실에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없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프로 구단이 수익을 내는 부분은 이제 경기 입장, 그러니까 매치데이 레비뉴라고 하는데 경기가 있는 날 벌어들이는 수익, 입장권 수익, 그 다음에 셔츠 판매 수익, 이런 상품들 판매 수익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폰서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 중계권료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스포츠의 현실상 이 방송 중계권료 수익이 구단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 이 두 가지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그것도 현실적이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렇다면 히어로즈 구단은 그럼 또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에 자산이 뭐예요? 선수를 팔고 있죠. 현금으로. 그럼 사실 리그가 발전시키는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구단들은 그냥 적자를 감수하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단이 이렇게 하는 거는 리그가 돌아가는데 갈가스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이런 구단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리그는 운영이 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만약에 발굴을 하신다면 뭐 제 우려를 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결국에는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리그를 위해서 야구도 조금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뭐 닫힌 경제라고 좀 볼 수 있죠. 전 세계가
야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농구는 그에 비하면은 또 조금은 열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필리핀 선수들도 대거 들어오고 뭐 일본 선수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열린 시장에서 사실상 무한 경쟁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야구와 농구 뭐 이런 것들의 시너지가 과연 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정확한 운영 구조에 대해서 아직은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원 자산운용이 농구 팀도 하지 않았나? 이번에 농구단을 이제 인수했고요. 고양 오리온을 인수를 했고요. 고양 오리온. 그 고양이라는 곳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축구까지 축구단도 하겠다. 만들고, 예, 뭐 골프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점점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죠. 구상이죠. 프로 구단으로 돈을 벌겠다. 네, 그렇죠. 갸우뚱이죠. 갸우뚱이죠. 네. 네. 2번이요? 네. 현재 고양은 K3, K4 외에도 참가하고 있는 구단이 많습니다. 농구단처럼 같은 연고지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도 K리그 1, 2를 제외하면 하부리그 운영팀에 대해선 관심도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다른 구단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죄송한데 조금 그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고양 이 이제 프로축구단 지금 데이원 자산운용이 하려는 이 프로축구단이 고양에 과연 들어왔을 때 그 다른 구단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K3, 4 외 그럼 그러니까 K3, 4에 참가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향의 다른 팀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지원, 그러니까 K3 고향의 K3, K4 팀들에게 악영향이 있을지를 우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팀이 이제 2부 리그에 들어왔을 때 다른 2부 리그 팀에 주는 영향이 있는 건지 뭐를 물어보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지금 팀이 계속 창단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비교적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프로축구 선수들의 공급은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는 편입니다만 뭐 우리 현실에서 사실 팀이 조금은 많다고 볼 수도 있죠. 프로 구단이.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과 뭐 여러 제반을 고려했을 때 과연 K리그의 1부에 12팀, 2부에 뭐 지금 뭐 계획하는 대로 뭐 14팀 뭐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우리 현실에 그리고 우리 인구에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결국에 산업이 커가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저는 뭐 글쎄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질적 하락은 뭐 처음에 신생 구단이 생기면 어느 종목에서나 있습니다. 야구단이 처음 창단됐을 때 또 마찬가지로 있었고 배구단이 지금 여자 배구단이 지금 오랜만에 한 팀이 생겼잖아요. 그 팀 경기 신생팀의 경기는 사실상 경기력적으로 뭐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송 중계에서도 그렇고 좀 외면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리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초반에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고양까지 참여하면 K리그2 팀은 14개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리그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제는 하부리그와 승강제 진행이 안 된다면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일단 연맹이 끌고 가려는 방향은 일단 14팀까지는 계속 늘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뭐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냐? 결국에 지금까지 K리그 구단들이 2002년 그 이제 월드컵 이후로 잉여 이제 수익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경기장들이 또 있으니까요. 여러 시도민 구단들이 이제 또 생겼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축구인들의 일자리만 늘어난 거 아니냐. 결국에 축구 경기인들의 어떤 일자리 보장, 감독이라는 일자리, 뭐 경기 강화부장이라는 일자리, 선수들의 또 일자리,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는 뭐 일자리가 뭐 굉장히 늘어났죠. 하지만 과연 산업적으로 더 안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발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뭐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뭐 스타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프로 종목은 흥망성쇠를 겪지만 뭐 비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데이원 자산운용이 그러니까 데이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죠.
이 회사에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축구, 농구, 야구가 아니라 축구, 농구 팀을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림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스포츠단을 만들어서 지금 대충 그림은 이렇게 그 되는 산하에서 스스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지가 살짝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진 정확하진 않았는데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 김용빈 회장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룹들이 몇 개 있습니다. 회사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샤오미 총판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원 자산운용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또 그 지배를 받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에서 스포츠를 전문으로 경영하는 현재로서는 부서를 회사로서 성장시켜서 축구단, 그러니까 스포츠단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결과적으로는. 예, 축구단, 농구단 등등의 구단을 만들어서 시너지 그러면 효과를 대의원 자산운용은 그 지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저는 없지 않다고 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없지 않다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민 구단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대기업이 끼어 있는 구단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건데.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돈을 쓸 거냐 말 거냐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키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히어로즈라는 서울 히어로즈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그 전에 일이 뭐였죠? 우리 히어로죠? 아니 그 센테니얼 인베스트.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네, 네. 있지도 않은 회사. 이장석이라는 사람이 그 야구단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거저 가져갔죠. 그때 현대를 거저 가져가서 스폰서를 유치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대의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또한 그 외부에서 스폰서 유치하는데도 좀 어느 정도 히어로즈가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대의원 자산운용에서 돈을 내지 않는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히어로즈와. 지켜보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농구단 인수할 때도 약간 그 자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최종 승인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죠. 그죠. 자금 있죠. 계획 때문에. 왜냐하면 약간 저도 뭐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기사로만 봤을 때는 뭔가 모기업에서 지원을 좀 안 하려는 아끼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예를 들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히어로즈도 비슷한 길을 걸은 부분인데 농구 FA 시장이 열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해서 FA 시장에서 어떠한 선수를 영입을 하면 원소속 구단에 보상 선수를 보내주거나 혹은 그 선수의 이제 직전 시즌 연봉에 이제 뭐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뭐 이런 로컬 룰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선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구단 이게 농구단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선수를 한 명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선수를 또 키워서 우리 구단에 도움이 되려고 하지. 그 선수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팀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얘네들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서 이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라는 건 알지만 이 포지션에 우리가 키우는 선수가 있어서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돈을 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대의원 자산운용이 농구단은 FA에서 선수가 이제 뺏겼을 때 택한 방식이 현금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벌써부터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죠. 아, 돈으로 달라 했어요? 네. 선수를 안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일단 뭐 구단 운영 그쵸. 다른 선수 연봉을 주기 위해서 비싼 네. 선수를 파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우려가 좀 있겠네요.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의 애청자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 18일 월요일 저녁 9시 넘어서 우상혁 선수의 세계 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승을 SBS를 통해 이정찬 기자님의 해설로 함께 잘 보고 있어요. 다른 해설자님은 목소리가 빠떼로 아저씨와 비슷하시네요. 빠떼로 아저씨? 아 모르세요? 몰라요? 심건호 선수 말하는 아 얘는 또 왜 이래? 아니 빠떼로 아저씨. 빠떼로 아저씨? 너무 옛날이다. 사실 빠떼로 아저씨의 등장은 이정찬 기자도 잘 모를 거예요. 84년 LA 올림픽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김원기 선수 금메달 따고 이럴 때 빠떼를 줘야 합니다. 빠떼를 줘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인기를 끌어서 꽤 한 90년대
아. 꽤 오래 하셨죠? 심건호 선수가 메달을 딸 때는 사실 다 이분의 목소리로 거의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구나. 2000년 시드니 내가 올림픽 모르는데 너가 알아. 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는 거.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번 주부터 열리는 동아시안컵 축구에 꼭 국가대표가 나가야 하나요? 중국은 23세 대표가 나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이런 대회는 그냥 23세 대표가 나가면 안 되나 해서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뉴욕에서 고맙습니다. SBS 주시은입니다. 지지윤입니다. 뉴욕까지 방송이 되는지 몰랐네요. 이분 그러게요. 가끔씩 보내주시는 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뉴욕에서 맞아요. 보여주실 맞아요. 그때. 아니 근데 육상 선수권이 뉴욕까지. 그렇죠. 미국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게 네. 이정천 기자의 빠떼로 아저씨까지 소환하시면서 반갑네요, 빠떼로 아저씨. 드립도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또 방송 해설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건 그거고요. 예. 네. 동아시안컵 축구는 국가대표가 나가는 게 사실은 맞죠. 그리고 그거를 아무래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3세가 대회가 되면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결국에 이 지역 연맹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그리고 유지하는 목적은 힘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AFC라는 안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이라는 데 안에서 또 동아시아라는 곳 안에서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극동아시아에 사실 속하죠.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안컵을 하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스즈키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대회를 통해서 국가 간에 서로 간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간의 상승, 경쟁력 상승을 도모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A 대표팀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이 대회의 권위라는 게 그리고 또 마케팅이라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A 대표팀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 23세를 보낸 것은 사실은 중국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죠. 월드컵이 다가오는데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 한 명이라도 더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훈련을 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대표팀의 축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기회를 당연히 놓칠 수가 없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외파가 없다고 해도 이 기회를 통해서 월드컵에 가려고 하는 선수들의 동기를 잘 부여하고 그거를 팀의 좋은 에너지로 꼽는다면 분명히 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중국은 월드컵을 못 가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굳이 이 대회에 팩트로 때리네요. 네. 23세 팀을 보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네, 뭐 먼 내년 미래를 아시안 보는 게임을 게 생각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정해진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세 나가겠다 하면 보통 그래서 참가팀이 난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23세 보내겠다 그러면 난색을 보이는 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 효과는 없죠. 보이기만 하는 거죠. 보이기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베트남 축구협회컵 대회가 또 있어요. 여기에 한국 대표팀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 A매치 기간도 아니고 모두 아니니까 우리가 그 협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대학 축구 선발팀을 보냈습니다. 대학 축구 선발팀. 네. 난색을 표했겠네요. 굉장한 난색을 표했죠. 심지어 그때 뭐 베트남, 북한 그리고 어디였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팀들은 아무래도 좀 베트남과 가까운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또 협회적으로 가까운 나라들 국가들이 출전했는데 그 팀은 다 AT 대표팀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리명국 선수 나오는데 우리 대학 축구 선수 나간다고 하니 당연히 북한에서도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이 팀에 질 경우에 또 그럼 완전 너무 크지. 수치스러운 패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거기는 고려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굉장한 난색을 표했지만 그냥 뭐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성적은? 우리가 베트남 또 대표팀을 이겼습니다. 그때. 큰 성과를 이뤘네요. 박한서 감독님이 안 계실 때인가 봐요. 안 계실 때죠.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체면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내보내서 지면 좀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런 대회는 초청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무시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경기력이 있었다. 네. 우리 A 대표팀과 붙어볼 만했다. 축구가 또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줬네요. 미래가 밝다. 굉장히 좀 망신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 23세 대표 이번에 중국은 23세가 나온 거죠? 그렇게 뭐 된 한 것 명 같아요. 빼고 명단에 포함된 선수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럴 때 이제 빠떼를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패시브. 패시브. 요즘은 패시브라고 하죠. 예전엔 빠떼루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옛날 파테르라고 해서 뭐 어디 그러니까 레슬링 무슨 외국어 발음 이 파테르인가 했는데 그걸 빠테루로 발음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패시브라고 하죠. 영어로 그냥. 갑자기 라떼까지. 이게 엎드려 버쳐 하는 거 있죠. 그쵸. 네, 네, 뒤에서 그걸, 잡고. 네, 그걸 빠테루라고 했죠. 예전에. 자, 추억 돋는 질문이었고요.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네요. 열심히 했네. 아까 열심히 했네. 제목 뭐죠? 잘 키운 양현준 하나 이적 시장 부럽지 않다. 열음. 참. 참네. 마지막에 원래 야, 여름 썼다 고민 끝에 여름을 열로 여름. 바꿨거든요. 와, 열음이다. 여름이 왔다야. 자, 저는 그래도 그 성인은 인정. 성이 인정하네요. 성이 인정. 하나와 열을 굳이 하나 이어야 되니까 연결고리 열. 맞아, 양현준의 한 주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와, 아유. 기가 막혔습니다. 토트넘 가나요? 경기부터 해가지고 최용수 감독이 지금 어깨가 그죠. 감독이다. 이걸로 지금 그렇죠. 멘트는 없어. 다 그 감탄사로 표현을 하시는데 감독을 역시 잘 만났습니다. 맵지는 않으세요. 문장을 맺지는 않으시고 나머지는 해석의 여지를 주시면서 다 내가 키웠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잘한 거다. 어찌 됐든 최용수 감독이 발굴을 한 선수입니다. 그쵸. 그렇죠? 최용수 감독을 그쵸. 만나서 네. 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선수죠. 전 사실 몰랐어요, 이 선수 잘. 누구도 잘 모르지 않았어요. 네, 저는 진짜 몰랐던 선수인데 제일 처음에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초창한 게 양현준이라고 어린 선수가 강원에 잘한단다 이런 얘기는 익히 들었다가 강원 팬이거나 아니면 양현준한테 그쵸. 한번 세게 뛰어본 저 서울이거나 그래서 내가 그때가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말 더듬기 시작했어요. 서울 홈이었는데 직관을 갔었거든요. 그 양현준 선수가 왼쪽에서 돌파를 하면서 그 내준 컵백을 김대원 선수가 마무리했나? 그래서 서울이 선제골을 먹혔던. 그 지금 경우가 최용수 있었는데 감독이 가장 바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런 장면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양현준과 김대원이 달리니까 미쳤어요. 확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 일간의 평가에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간 스포츠? 세간의 평가에는 스포츠 조선에서는 어떻게 그 세간 세계일보? 이번 시즌 가장 위협적인 양 날개가 지금 강원에 있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우대원 양현준 좌현준 양현종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안에서도 양현준 선수의 그 성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 사실 이런 최근에 미디어의 관심의 초석이 받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이게 하향세를 타는 선수들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저희가 근데 리포트하면 보통 꺾입니다. 꺾이죠. 그렇죠. 야구 정찬 축구를 막론하고 성룡픽. 다. 양현준 선수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했는데 했죠. 3사가 다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근데 뭐 진짜 그 토트넘전 이후에도 그 관심을 보란 듯이 진짜 나 더 잘할 수 있다.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리그 와서 최근 계속 경기에서 보여주지 보여줘가지고. 않나. 그 힐킥은 정말 아이. 그건 그 나이 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내 리그 수준에서도 보기 힘든 골이 아니었나. 최용수 감독의 성대모사가 좀 더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의 말은 뭐냐면, 양현준 선수를 이제 동계 그 훈련 때 굉장히 눈여겨봤대요. 일단 이 선수 갖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 했는데 단점도 있죠. 근데 아무튼 양현준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하신 거죠.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었다고 하나요? 일단은 그 최용수 감독의 말을 빌리면 그냥 마음껏 드리블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너가 뭐 손흥민 선수처럼 뭐 어마어마한 슛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지금 상황이고, 너 뛰어라. 그리고 드리블 할 수 있으면은 그거 뺏겨도 괜찮으니까 그냥 드리블 하고 치고 들어가 봐라. 라고 뭐 마음껏 풀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양현준 선수가 이렇게 펄펄 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원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정엽 선수가 일단은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발샤가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발샤가 등져주면서 뭐 경기를 어느 정도를 해주니까 양날개가 달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양날개가 달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용수 감독이 아무리 마음껏 달리라고 해도 원톱이 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연계를 해주지 못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원톱이 주고 양날개가 달리고 그러면 다시 컵백 뭐 혹은 크로스 그래서 안에서 마무리되는 이 광원의
공격 축구 그리고 역습이 최근 굉장히 무섭죠. 네.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순위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뭐 밑에는 뭐 난리예요. 강원이 지금 7위. 네, 7위 같네요. 최근 5경기 14골. 거의 뭐 경기당 3골에 가까울 많이 정도로. 난다. 득점력은 최고인데요. 네. 원래 윤수 감독님 질식 수비로 유명했지만 진짜 그 선수 시절 본능 잘 살려서 오히려 골 많이 넣는 그럼 팀으로 감독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질식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질식을 시키고 상대방을 있으니. 이제 질식시키고 있는. 여튼 지금 이제 휴식기가 됐잖아요. 뭐 최용수 감독의 어깨는 지금 뭐 에베레스트를 거의 지금. 아니 뭐 제가 감독이었어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굳이 뭐 말을 마무리 져야 하나요? 이걸로 나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저또 최연소 잘 나가는 또 감독님이- 수원 FC를 상대로 네. 잡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스스로 조금 뭐 이승우 선수도 굉장한 화제였죠. 네, 조금은 골은 무너진 참 부분이 있죠. 좋았는데. 골은까진 참 좋았는데 골도 좋았고 이날 다른 뭐 연계 좋았죠. 드리블 아, 진짜 좋았죠. 이게 딱 걸렸어. 상대 엘보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있었고요. 심지어 폼은 골-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심지어 골은 역전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마무리를 이상하게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뭐 저는 뭐 그러니까 그 퇴장당한 행동을 보호하거나 뭐 감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근데 뭐 다음 날 또 본인 또 열심히 반성하면서 지금 휴식기인데 보통 휴가를 하루 이틀은 주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개인 훈련하면서 그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승우 선수가? 그 위치는 주 장신 선수들이 있는 자리 아닐까요? 상대 골키퍼도 방해하는 자리고. 상당히 좀 내가 수비 가담을 안 해서 대표팀에 못 뽑히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가담을 했나? 너무 낯선 위치에서 익숙한 반칙을 했습니다. 춤까지 참 멋있었는데요. 새로운 춤. 춤은 새로운 춤 추더라고요. 약간 치어리딩 이렇게, 같기도 하고. 점핑하고 맨날 엉덩이만 실룩거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강원이 수원 FC의 상승세를 잠재웠고 네. 서울은 일류첸코.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네요.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든든하겠어요, 아주 일류첸코 와가지고. 일류첸코. 완전 뭐. 말을 잊지 못하네요. 필요 없다 이거죠. 진짜 그 직관 가서 마지막 극장골이 터지는 순간 전 팬들이 일어나서 일류첸코를 연호하는데 거의 감동이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전북 팬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 일류첸코를 바라보는 그 뭔가 복합적인 마음, 아련한 마음. 전북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거기 가서 잘해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전북은 딴 데서 잘하던 선수가 가면 의외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전북을 떠나면 잘하는 선수도 있고 참 전북이 워낙 이 스쿼드가 일단 선수층이 두터우니까요. 두터우니까. 근데 그게 리딩 클럽이 팀을 운영하는 또 뭐 전북 입장에서는 일류첸코를 보내는 잘 게 푼 거죠. 맞죠 선택일 수 있는 거고 맞죠. 서울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하고 잘 데려온 거죠?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해서 뭐 전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골 결정력 해결해줄 선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히 일류첸코 선수가 들어오니까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거는 그런 결정력뿐만 아니라 연계인 거죠. 이렇게 등으로 딱 버텨주고 상대방한테 패스를 내줄 수 있는 사실. 근데 네, 그런 플레이를 후반에 들어와서 솔직히 저는 제일 처음에 뛸 때 일류첸코 선수가 생각보다 좀 느리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결국에 이런 좋게 보이죠, 그냥. 그쵸. 이러려고 약간 느렸구나. 네. 뭐- 근데 전북에서는 요새는 거의 골이 없지 않았는데 없었죠. 아예 그렇죠. 없었던 올 시즌에 거의 골인가요? 없던 골?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자마자 또 골이 시원하게 시원한 중거리포. 와,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찼어요. 감아서. 최용훈 네. 골키퍼가 완전 얼음이 됐죠. 골키퍼하고 수비수하고 딱 일류첸코하고 일렬로 있는 네. 상황에서 가려졌을 것 같아요. 골키퍼 시야에서. 수비수 바깥으로 돌아가는 네. 골키퍼 못 봤을 못 것 봤을 것 같아요. 차는 걸 못 봤을 그래서 것 약간 그 표정이 약간 서 있었잖아요,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아, 골키퍼가. 전 제일 처음에 골이 들어갔을 때 워낙 수비수 옆을 확 지나가기도 하고 골키퍼도 가만히 있어서 굴절됐나? 그 생각을 좀 잠깐 다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생각했죠. 근데 엄청나게 잘 우와, 감았었죠. 예, 근데 그냥 그 공 궤적 자체가 미쳤던 근데 거였죠. 탁 받아가지고 탁 차지. 과거에 이제 1588 시절 이제 포항에서 맞아, 사실 그쵸. 1588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일류첸코도 어떻게 보면은 독일 뭐 무대에서 이렇게 뛰다가 처음으로 K리그에 온 팀이 그 포항이었고 당시에 이제
포항 그 1588의 사실상 리더였어요. 이일류 선수가. 예, 그러니까 그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이고 경기장 밖에서도 당시에 이제 뭐 팔로세비치 선수가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보러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도 해주고 야, 그러니까 와이프를 데려와야 된다. 뭐 너랑 같이 있어야지. 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부터 해서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러면서 팔로세비치는 조금은 공을 굉장히 이쁘게 차고 잘 차고 그런 선수들이지만 조금 정서적으로 기댈 곳도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서 봤을 때부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류첸코 선수가 온 게 팔로세비치 선수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동반 상승을 좀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냥 기대감에 다시 만났구나. 다시 만난 거죠. 그러네. 그 SNS 유튜브에 서울구단이 계정. 올렸잖아요. 일하나 같이 하자고 팔로세비치가 이제 일류첸코한테 전화 거는. 그런데 다시 만났네. 서울 갑자기 저 막 든든하겠어요? 지금 또 황인범 선수도 재계약하고 부상당했던 재계약하고. 나상호 선수도 들어오고 사실 이 1선, 2선, 3선 라인까지는 저 거의 뭐 웬만한 팀한테 지지 않을 그런 스쿼드인데 순위만 좀 문제네요. 순위만 좀 문제예요. 순위가 3석 9선에 있네요. 9선에. 아, 3선까지는 안 뒤지는데. 아 근데 여기 박빙이다. 6위부터. 수원 FC가 6인데 지금 불과 뭐 2점 차니까. 네, 한 경기면. 맞아요. 뭐 한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모르네요. 하반기. 자, 1, 2위 팀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울산 전북. 울산이 좀 주춤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전북은 구스타보가 2골을 넣었습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아까 뭐 아쉽죠. 계속 너무 그러니까 골이 늦게 터졌죠. 또. 그러니까 이길 경기나 뭐 비길 경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계속 하려는 게 보이고 뭔가 될 듯 하는데 비길 수 있는 경기를 질만큼만 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비길 경기를 계속 지고, 질 경기 지고, 이길 경기 비기고 뭐 이런 경기 먹지 않아도 될 골을 좀 먹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막 상대방한테 빅 찬스를 내주지는 않았거든요. 다 골 먹힌 게 그 코너킥 상황에서 그렇죠. 뭐 헤더 그러니까요. 먹히고 뭐 반칙 내주고 이러면서 골을 먹혔던 거. 소소한 실수들이 모여가지고 3골을 헌납을 했죠. 자, 울산에서는 엄원상. 엄원상이 기가 막혔죠, 엄원상. 엄원상 선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엄원상 선수 그 이정찬 기자 취재 갔던 20세 이하 월드컵 때만 해도 스피드밖에 달리기, 없었는데 그냥 선수들 지치게 해라 후반에 조커, 제 표적인 조커였죠. 조커로 해서 일단 끝에서 끝으로 한번 달리면 1차 임무 끝.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결정력이라는 난리가 그런 발리슛을 역시 좀 두 자릿수 골이에요. 요새 거의 울산은 다 엄원상 선수가 골 넣는 것 같아요. 엄원상으로 먹고 사는 또 울산이죠 지금. 엄원상이 또 항상 극적인 골, 이 결승골을 거의 전담해서 놓고 있어서 지금 이때까지 넣은 10골 중에 6골이 결승골이라고. 주인공이야. 일단은 적극성은 원래 있었지만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이제 드리블을 치는 타이밍과 본인이 뛰는 타이밍 그런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이 올 때 안 올 때 그때 한 발 앞서 있느냐가 결국에 골로 결정되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데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물론 뭐 마무리 능력도 좋아졌고요. 이 선수를 사실 울산 팬들이라면은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보면 뭐 쉴 때 뭐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요. 이런 선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좋네. 조금의 핸디캡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피지컬적으로 작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무튼 자기 단점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아무튼 의지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조금은 제가 뭐 이렇게 미디어에 비춰주는 모습은 재미는 없는 선수긴 해요, 사실. 말수 많이 없어 보여요. 말수도 미디어를 뭐 친구들을 상대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상대로는 자기 어필이 막 강하고 그런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쉴 때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의 질문의 의도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취미생활. 웨이트 트레이닝이 나오면은 재미는 없죠.
그건 쉬는 게 아닌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웨이트 트레이닝 쉬라고 하는데 안 쉬고. 훈련의 일부지 어떻게 웨이트 트레이닝이 쉬는 거냐. 여기도 그 최용수 감독님이 양현주 보고 어깨 으슥한 것처럼 홍명보 감독님도 어깨 으슥할 만하지 않나. 지금 광주에서 있다가 울산으로 와서 좀 더 날개를 폈기 때문에 홍명보 그래도 감독님이 좀 이거는 감독이 홍 감독의 으쓱할 때 아니다, 지금. 그거는 아니다. 홍 감독이 작품은 아니다. 거기에 작품은. 뭐 제가 홍 감독이랑 가까워도 이거는 그렇게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 최용수 감독님까지는 아닌 걸로. 울산 와서 워낙 또 그런 하프 스페이스 광주에서도 워낙 잘했죠. 잘했긴 잘했죠. 근데 이제 그런 마무리나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느껴지긴 하니까 좋은 뭔가 타이밍에 좋은 선수를 데려왔고 딱 적재 적소에 성장할 쓰고 있다. 타이밍이었어요. 성장할 타이밍에 딱 지금 제대로 딱 시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네. 또 울산이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렇죠. 빛나 빛을 발하고 보이는 있어. 거고. 그렇죠.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안병준 선수가 골을 넣어서 거기에 좀 위안을 삼아야죠. 음. 안 풀리고 있긴 해요. 10일이구나. 그러다 강등되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 지금 뭐 10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음.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원이 또 밑에 내려가 있는 것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보는 것 수원 같아요. 삼성이 그죠? 뭐 수원 삼성이 최근 위에 있었던 시즌에 적은 별로 위에 있었던 없죠. 적은 근데 별로 또- 없죠. 지난해에도 중위권은 했는데. 지난해 뭐 메탄소년단으로 좀 반짝한 느낌은 권합을 있었는데 반짝. 이번에도 이병근 감독님 오고 반짝하나 했더니 정말 딱 반짝만 했네요. 안병근 반짝했지만 졌고. 자 그리고 김천도 위태위태합니다. 다시 내려가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네요. 인천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그러니까요. 계속 무너지진 않아요. 네. 인천이 또 이러다니. 아니 뭐 인천은 뭐 시즌 초반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내려가는데 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워낙 좋았기 쌓아둔 때문에. 승점이 네. 있어서. 그리고 팀이 그렇게 뭐 한 번에 확 망가질 리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여서 물론 이제 무고사 선수의 빈자리를 과연 잘 메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뭐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그렇게 한 번에 망가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무고사 선수가 나간 만큼 인천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에르난데스가 왔죠. 무고사 선수 자리에. 네. 네, 와서 이번에 김보섭 선수의 좋았죠. 골을 돕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선수들이 또 이제 싹 전역을 빠지니까. 합니다. 네.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 항상 그 시기가 위기잖아요. 네. 그 전에 좀 점수를 벌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는 못해서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수원 FC로 갔나요? 갔죠. 네. 수원에 낯서네요. 수원 FC가 좋아지겠는데요? 좋아질 수 있죠. 베테랑의 가세는 아무튼 뭐 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수원 FC처럼 그 매년 선수단 구성이 큰 변화가 큰 구단에는 또 베테랑의 존재가 그래서 과거에도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양동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잘 또 후배들을 잘 이끌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거고 이용 선수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물론 컸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북이라는 팀에서 또 오래 있었고 완전히적인가요? 뭐 일단은 지금은 임대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뛸 팀을 찾은 거죠. 일단은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팀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컸고 일단은 팀에서 전북에서 부주장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상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단에 다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유로 팀을 떠나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 뭐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좀 잔부상이 좀 많은 그 상황에서 대표팀에서도 자주 결장했었잖아요. 맞죠. 네.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황인범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했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서울 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황인범 입장에서도 일단 카타르 월드컵까지 국내에서 네. 선수는 유럽 무대에 대한 욕심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여러 구단들에서 사실 뭐 좋은 조건, 나쁘지 않은 조건, 좋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안정을 택한 거 아닌가. 아주 잘한 선택이네요. 서울에는 호재만 있네 보니까. 네, 호재만 있네. 뭐 여기에 일류첸코 뭐 오고. 지동원 선수도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고. 강인범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 자, 서울 3선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3선까지 올라가야 올라오려면요. 되는데요. 자, 포항 제주 3, 4위 대결은 무승부 하면서 일단 1, 2위 선두 싸움에서 활짝 주춤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제주가 좀 도깨비 팀 같아요. 항상 보면. 그죠? 네. 어이없이 지고 갑자기 확 또 이기고 갑자기 막 약간 이런. 대량 득점하고 이기고 네. 기복이 좀 심한 제주인데 포항도 또 잘 나가다가 어쨌든 뭐 팽팽한 대결이었으니까. 포항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항은 진짜 뭐 어떻게 짜내서 진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전력이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예, 어떻게 예. 보면 그야말로 아, 진짜 대단. 매 경기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예, 상황이기 짜내서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고, 제주는 뭐 늘 여름 되면 어려우니까 그 여름 또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는데 뭐 팀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으니까 예, 그렇죠. 팀의 전력이 그러니까 팀의 상황보다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름 되면 힘들어요 이 팀은.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예, 근데 아, 그렇죠. 제주는 네. 갈수록 네. 힘들죠. 먼저 가봐서 알잖아요. 그럴 때가. 제주요? 네. 날씨가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날씨 요정이 가도 안 되는. 네. 아니 그리고 서귀포에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이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제주를 또 제주 가야 가야 되잖아. 되는 서귀포에 거예요. 제주 멀거든요. 한 시간 타고 가야 되잖아. 네. 한 그리고 시간 공항 가면 가야지. 공항에서 또 팀들이 가깝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부산 간다. 이건 가까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비행기는 타야 되고. 그럼요. 서귀포에서 제주 가서 제주에서 김해 가서 김해에서 또 버스 타고 또 한참 들어가야 돼요. 엣지. 하여간 좀 고생이 많은 팀이긴 해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제목 잘 잡았다 이거. 어디 있어? 너가 불러요. 어디로 가야 하죠? 노래인 거예요 이게? 네. 아 원래 이별 택시 맞나요? 네 이별 택시 어디로 가요 하죠 아저씨. 네. 김민재 이적 부르마블. 그게 뭐야? 이별 택시가? 이 노래 제목이 이 어디로 가야죠가 들어간 가사가 노는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가사가 그 이별 택시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아, 어디로 가야죠? 네. 아저씨. 원래 어디로 가야 하오라는 게임 대사를 넣으려다가 예 TMI네요. TMI네요. 김민재 선수의 거치가 이제 조만간 결정될 것 같은데 될 듯 계속 막 러브콜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렌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 아닌가 주말에 봐요. 결정될 거다 했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또 계속 지금 뭐 조건이 바뀌고 네. 있는 것. 좋은 조건들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네. 고민이 되니까. 딴 것보다도 이게 SBS에서 리포트를 했었잖아요. 네. 이 김민재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동 리포터 하니까 안 돼. 네. 워낙 여기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성룡 기자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었죠. 이건 할 수 있다. 의지를 갖고 있었죠. 지금 암초를 만났어요. 지금. 저도 그 기사 보고 진짜 거의 뭐 다 왔나 보다. 사인만 하면 되다 보다 네. 이렇게 했더니 금물살 타면 일단 암초는 만나요. 렌 금물살이었거든요. 렌 쪽으로요. 렌이 더 세게 제시를 했다 처음에. 그렇죠. 예, 바이아웃을 제시했다. 근데 그거에 살짝 못 미친다 나폴리는. 대신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살짝 고민. 그래도 렌 쪽이 높습니다.가 이제 그 금요일까지 그럼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근데 또 한 주가 그 주말이 지나니까 나폴리에서 똑같이 바이아웃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배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 페네르바체는 다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계속 지렛대로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고 이거 받고 그다음에 이거 뭐 더 약간 하고 이게 되는 거죠. 배팅을 요구하는 거죠. 과거 지동원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갈 때랑 비슷해요. 그 바이아웃 금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동원 선수도. 그래서 처음에 썬더랜드가 들어왔죠. 썬더랜드가 들어와서 저는 간다 초읽기도 아니고 이제 이정 누나부로 썼어요.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라고 썼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뭐 PSV 아인토벤도 들어왔고 그 경우에 이제 뭐 또 허정무 전 이제 전남 감독이셨으니까 또 그런 휴민트까지 이용해서 이제 선수들한테 어떤 정보들이 또 오고 가고 그리고 또
허 감독이 또 PSV 아인토벤에 좋은 또 정보를 주고 이 선수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적에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 레퍼런스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 작용들로 인해서 선수도 내가 19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에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샬케라는 또 팀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구단은 괴롭지만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왜냐면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어떠한 선수를 두고 막 이렇게 흥정이네요. 사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어느 진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어느 구단으로 가는데 이제 비행기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도 우와. 있습니다. 역시 이적은 사인할 때까지 알 수 네. 없나 봐요. 알 수 없죠. 예. 아니지 메디컬 테스트를 받아야 끝인가? 메디컬 테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과 의뢰니까 그거 통과 못하면은 아무데도 못 가죠. 그거까지 해야 이제 확 그렇죠. 네. 메디컬 테스트에서 뭐 혈액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MBTI. MBTI. 아이가 너무 강한데. 우리는 2만 모아야 되는데 안 선수들 되겠는데 이러면서. 어, 렌은 장점이 있어요. 렌은 일단은 SBS 스포츠에서 중계를 하고요. 네, 일단 그게 선수한테 미치는 영향은 좋죠. 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비교적 큰 금액을 데리고 영입하는 선수를 잘 안 쓰거나 그럴 리는 분명 없죠. 없겠지만 자신이 아는 지도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는 큰 장점이긴 해요. 근데 물론 뭐 유럽 축구 시장이라는 게 앞에서 뭐 첫 몇 경기 안 되면 감독도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물론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정우영 선수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작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 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총애를 받고 있군요. 네, 엄청 좋아요. 그게 그 선수의 성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치, 그런 맞아. 것들이 중요하죠. 맞아. 오늘 기사 보니까 인터밀란 얘기도 있고요. 네. 야, 인터밀란까지 나왔어요. 인터밀란까지 나왔어요? 네, 인터밀란 방금은 얘기도 막 있고. 토트넘도 참전까지 봤는데 아니, 토트넘은 급물살 탄 지가 1년 넘었어요. 거의 서핑이에요, 서핑. 바다로 왔죠. 이 정도면은 래프팅은 끝났고요. 암초도 없는 망망대해에 와 왜 있어요. 기사 그렇게 썼지? 3일 전 기사였는데 저희 지금 투어를 다니고 있는 유럽 그런 투어. 얘기가 있었죠. 뭐 토트넘이 한국에 왔을 때 뭐 결국에 그 안에서 뭐 그 협상 김민재 선수는 뭐 한국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접촉들이 또 그 정보들이 이제 결국에는 오고 가는 거니까 뭐 이뤄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 거는 같은데 일단 어디를 가든 현재 페네르바체보다는 빅클럽인 건 확실하고 빅리그에서 네. 적어도 5대 리그. 챔피언스 리그나 최소 유로파 리그에서는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뭐 팬들 입장에서는 좋죠. 뭐 어딜 가든. 아유. 저 뭐 유로파 리그에 참전하는 팀에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있다? 뭐 흔치 않았습니다. 흔치 않죠. 네, 그 중앙 수비수. 중앙 수비수는 굉장히 팀에서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럼요. 팀의 기둥이죠, 기둥. 그래서- 자, 빨리 오피셜이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워낙 썰이 거의 뭐 기가 1년 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하성룡 기자가 사과해야죠, 뭐. 네. 이것까지 사과하니? 그렇게 이적 기사 조심하자고 내가 그랬는데. 귀여우셔. 자, 토토인가요? 토토는 없고 K리그는 없고. 이제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과 경기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한일전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안컵 우승이 여부가 결정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녹음을 하고 금요일에 찾아가겠네요. 네, 그렇죠. 자정에 올라가니까요. 하루만 기다리시고 댓글은 또 쉬냐 이런 그 댓글 달아주지 마시고. 네, 하루 기다려 주세요.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